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장식 의원 금방 하고 갔습니다. 네. 뭔가 얘기를 하고 아니 원래 이 신 의원이 국방에 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국방이 예. 저도 상당히 자문에 응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오고 정무위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나 참 내가 조금 이게 뭐 아주 허탈한 입장이에요. 네, 국방위는 지금 조국 대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방위가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네. 이렇게 직접 이미 배정된 의원을 네. 제끼고 아이 국방위는 내가 가겠어. 나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고 네. 국방위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거 아닐까요? 각 당에 지금 전투력 있는 자원들이 네. 속속 국방위에 직결하고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다 국방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동안에 그 비인기 상임이면서 네. 법안도 별로 처리할 게 없었던 국방위가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변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아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각종 이제 군내 어떤 그 쟁점이 이제 부각되는데 따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가 많은 분들이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순직 1주년 7월 19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를 이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개가 돼서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런 편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공소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순직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 편지를 네.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네, 이 편지는 말입니다. 네, 그 최상병이 사망하고 지금 11개월이 지난 동안에 네, 유족들이 한없이 추가 가해를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면서 나온 데 따른 약자로서의 호소문이다. 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사실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과 열심히 근무했던 박정원 대령에 대한 명예 회복이 그걸 호소하는 투거든요. 네, 누구를 비난할 힘도 없어요. 처음에 박정원 대령의 항명 이건이 이게 소위 말하는 2차, 3차 가해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 거의 매일 N차 가해가 가해진 거예요. 그 N차 가해는 뭐냐? 정쟁입니다. 다 같이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둘러싸고서 분열하고 결국은 정쟁으로 네. 치닫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멈춰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편지를 받자마자 또 이걸 정쟁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게 바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아하, 아니 편지를 이거를 그러면 그냥 잘 받들겠다. 부족한 게 많았다. 잘 받들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 있는 어떤 그 행동을 뭘 보여줄까? 이것만 고민하면은 다 끝나고 이게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인데 봐라 유족의 이 편지에 특검이라는 얘기 없지 않냐. 아, 예. 오히려 특검을 반대했다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해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사도 7월 19일까지 경찰과 공수처 끝내라는 겁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수사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건 덥자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유족에 대한 가해 종결판이라고 저는 봐요. 아하. 아니 특검 반대하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네, 네. 유족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근거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참 어떤 무자비한 처사 아니냐. 이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기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우리는 오로지 받들겠다. 이 얘기만 하시면 돼. 정치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
여태까지 1년이 지나도록 더 꼬이게 만든 이 사건이 정치가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저기 또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긴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기어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제발 이런 짓에 말 섞지 마라. 말 섞지 마라. 말 섞지 마라 민주당은. 예. 민주당은 그래서 그냥 뭐 얘기는 하긴 했지만 특검법을 다시 법사위 상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거부권 행사가 21대 됐던 그 법안인데 뭐 조금 뭐 변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은 보이콧 선언했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 된다면 또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 특검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한때 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몇 표냐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쪽에 합리적인 그 인사들이 좀 반응하지 않겠냐. 네. 안철수, 조경태, 김웅 네. 이런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1대 마지막 본회의 때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더 악화됐어요. 예. 이제 108대 그마저도 90인데, 사라졌어요. 108대 190인데도요. 예,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그 2021년에 미 공화당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그때 트럼프가 그 군중을 선동해서 미 의사당을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비판한 공화당 의원들이 17명이었고 네. 그 중에 7명은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탈표죠. 네. 공화당 의원 263명 중에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선거에서 예비 선거 단계에서 17명은 몰살. 몰살당하고. 네.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기 트럼프 일극 체제로 다시 더 강화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나마 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한 4, 5표 정도는 이탈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효든 어쨌든 간에. 예. 네. 그 중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는 의원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맨 앞줄에서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은 철수한 지 오래고 철수됐고. 내가 보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의 그 일당이 되든 극단화되는 미국 공화당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버렸네. 이게 똑같은 국민의힘 처지가.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 시대가 열렸다는 게 이 진단이 바로 최근에 나온 그 레베츠키 지블리 교수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봐야 돼요. 되겠네요. 예. 그럼 결국은 통과는 했지만 거부권 행사되고 폐기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특검 법안을 재의결하는 여부보다도 예. 이거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우리로서는 차라리 진실 규명을 하는데 더 합리적인 어떤 그 선택이 돼 버렸습니다. 네.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이 특검에 관한 이 정부의 어떤 빗장수비라고나 할까, 네. 어떤 요지부동, 철옹성 같은 어떤 방어 태세를 보면은 이건 전국에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어떤 결기가 느껴지고 네. 그 특검법 거부와 더불어서 다른 대척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사와 유죄 판결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또 도끼도 보이거든요. 네. 이미 총선 이후에 잠시 반성하는 듯한 전국은 끝났다. 끝났다. 협치 말한 것도 끝났다.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노리는 것 같다. 공세 전환을 하는 이 어떤 태세 전환 쪽으로 빠르게 결집될 것 같다. 네. 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상황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 이제 어제죠. 마지막 나라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이 뭐 터닝 포인트 말씀하셨지만 이 순방은 전반적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순방은 자원 외교의 어떤 깃발을 웅장하게 휘날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그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급히 간 거예요. 급히. 원래 예. 9월 방문 예정지였습니다. 예. 이걸 6월로 긴급히 앞당겼다. 그다음에 광물 외교에 진력을 한다. 이 부분은 중국 견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제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기술 장벽을 높게 쌓다. 이러니까 시진핑의 대응이 작년 5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국 시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 성대하게 정상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미국이 기술로 우리를 장벽을 쌓아서 또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제재를 한다면 우리는 광물로 승부하자. 아, 광물로. 예.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통제하면 우리는 광물을 통제하겠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지금 코발트, 망간, 니켈 등등 반도체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네. 이런 광물을 그럼 우리는 이걸 수출 통제하겠다 그랬는데 한 가지 이 말이 속빈강정처럼 보이는 것은 그 중국의 대체지가 중앙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한테 엄청난 공을 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도 깔아주고 네. 무역 시장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안아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게 바로 미국의 급소를 노리는 시진핑의 회심의 일작이구나. 아. 이래서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예.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일일이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그래서인 거군요. 그러면은 이때 보니까 이 중국의 뒷마당을 노리겠다는 그 바이든의 의도가 드러났고 네. 여기서 경쟁이 붙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거길 왜 갑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가 무슨 예. 코발트, 니켈, 망간을 중앙아시아 가서 한 이유는 네. 앞으로 탈중국을 할 때 그 대체지로서 아하. 이 나라들을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의 에이전트로서 아하. 여기 이 미중 자원 경쟁에 우리가 참전을 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발신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이 거기에 무슨 인프라가 있습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매력이 없어요. 있습니까? 예. 무역액이 많습니까? 그중에 티리크메니스탄은 세계 최빈국이라서 무슨 네.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 광물에 대한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게 신호를 보내고 여차하면은 계속 그 탈중국의 지향에서 하나의 어떤 장치를 만들겠다. 네. 이 뜻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고 그것도 급히 간 이유도 뭐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네. 사실 G7과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걸 다른 프레임으로 대체하려는 의도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이제 국내에서 개최했고 했죠. 하고 간 이제 거잖아요. 중앙아시아로 해서 예. 자원벨트를 형성하는 건데 예. 전 이게 기만이라고 보는 게 기만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엄청나게 몰입을 해가지고 예. 우리 공기업이 해외 유전, 뭐 광산 자원을 무지무지하게 사들였습니다. 그거 부실자산 다 털어낸다 해가지고 공기업 자산 매각을 시킨 게 불과 1, 2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업이 MB가 했다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서 이건 남기고 이건 팔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몽땅 팔아치우라는 식으로 공기업 구조 조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자원외교 한다고 또 다닐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예. 네. 예. 아니 이러면 동티나지 않게 그때 자원외교를 관리해서 하나의 지금 어떤 그 고칠 건 고치고 취할 건 취하면서 이렇게 해왔더라면은 이 자원외교가 말이 되는데 네. 언제는 또 깡그리 부정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자원외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에 낭비된 국부와 일관성 없는 외교로 인해 가지고 그 낭비된 시간 노력은 그건 또 뭡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 이게 어렵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이게. 자, 김건희 여사도 잠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희기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처벌할 규정도 없고 신고할 의무도 없는 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뭐 또 순방 당일날 순방 가고 그날 또 결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여사를 위한 네. 진짜 그 어떤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게 뭐 진짜 마리 앙뚜와네트가 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사실 이 권익위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배우자 뇌물이나 청탁도 근절하기 위한데 자기 기관의 정체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익위가 이 청탁법 주무부서고 옛날 부패방지위원회 그러니까.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다름 아닌 그 기관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어떤 걸 그것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위급할 때, 그다음에 구제받지 못할 때 그 어떤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의 구제기관으로서 이렇게 권익이, 국가 인권이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다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네. 국가 인권위는 이미 우리가 최상병 때 자기의 어떤 본분과 사명을 저버리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국민 구제기관들이 차례로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정부 기능에 심각한 위기가 생긴 거 아닌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번에 권익위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거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한마디로 개그 같은 판이 개그다. 벌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또 국민 감정을 심하게 자극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런 점에서는 참 한마디로 이제는 분노하기도 그렇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어이가 들죠. 없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최근 안보 사항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했는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좀 자제를 하면서 약간 남북이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푸틴이 방북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성사되면 24년 만에 방북입니다. 요게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풍선 소동 네. 하나만큼은 저는 안보 사기극이라고 봐요. 이것도 안보 사기극이 됩니까? 왜 그러냐? 예. 자, 지난달 28일 날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래가지고 네. 확성기 재설치를 하고 9일 날 방송을 했죠. 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는 2시간밖에 방송을 안 했고 북측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후에도 계속 풍선이 날라와서 4차례에 걸쳐 날라왔는데 9일, 10일에도 날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여정의 9일 담화가 우리가 오물이 아니라 휴지를 7.5톤 실어서 날려보냈다. 예. 휴지라는 걸 강조하고 정치적인 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높이 평가한 거야. 높이요. 오물이 아니라 휴지다.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수위가 낮아졌다. 예. 그래서 확성기 방송 안 한다. 네. 아니, 그러면 오물이 묻은 풍선은 오물이 묻었기 때문에 나쁜 풍선이라서 대응을 하고 오물이 안 묻은 휴지는 착한 풍선이라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까? 이게 이런 교정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오물이 안 묻은 풍선은 네. 용산에 지금 3개가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근에서 발견이 안 됐다 할지라도 네. 저 청담대교 쪽에서 발견된 거는 네. 용산을 그냥 뚫고 간 거예요. 지나간 그러면 거죠. 지나간 용산 P73 비행금지 구역을 뚫은 게 3개가 아니라 네.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풍선이. 네. 다 용산을 중간 경유지로 해가지고 하하야. 남쪽으로 쭉쭉 예. 내려가요. 그랬는데 방어하는 매뉴얼도 없고 방어하는 어떤 기관도 네. 없고 아니 용산의 대통령 머리 위에 맨날 북한 풍선이 둥둥 떠다녀요. 예. 문제는 그런데 기준이 오물이 묻었냐 안 묻었냐입니까? 침범당했냐 안 침범당했냐지. 그렇죠. 심각하기로 따지자면 이 휴지 풍선이 더 심한 거네요. 근데 이건 대응을 안 한다 그러고 별거 아니래 또. 그러면은 유사시에는 여기다가 배터리하고 프로펠러를 풍선에 장착하면 네. 군사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정찰용도 될 수 있고 공격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되고 우리가 전사해 보면 이런 실전에서 풍선 공격 사례가 많아요. 아하.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넘어가는 또 속내는 뭘까? 처음부터 남이나 북이나 이걸로 피곤하게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러는데 상대방한테 뭘 보여주고는 싶고 이러다가 억지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에이 서로 그냥 그만두고 만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 무슨 짓 할지 모른다 그래서 럭케메라 유엔 사령관이 나오고 저기 주한 미국 대사가 나오고 해서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견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 이럴 거라면은 뭐하러 확성기를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어차피 이후에 진짜 문제 될 때 방송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네. 뭐하러 이걸 설치해가지고 괜히 건드려서 동맹국을 걱정이나 끼치고 아유, 예.
거기에다 접경 지역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괜히 한 것이다. 예. 예. 지금 저기 경찰하고 탈북자 전두환 살포하는 단체하고 간담회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막으려는 거야 또. 그렇군요. 그럼 뭐하러 표현의 자유라고 처음에 하고 일부러 그걸 부추기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앞뒤도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안보 사항을 조금 이용하려고 했다고 봐야 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도는 있었던 것 있었지만, 같아요. 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자, 바로 이 점이 지난번 3월에 한미연합훈련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단 한 개도 안 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이 선거 편하게 치른 겁니다. 네. 분명히 그때 역대급 전략자산이 온다고 예고를 그렇죠. 한국 정부가 하고 했었는데, 있었는데 네. 왔었으면 분명히 북한이 반응했을 거고 이 북한의 변수가 분명히 선거에 들어오는 총선에, 판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거짓말같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이 비협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선거를 오랜만에 총선에 북한 변수가 전혀 없이, 없는 이런 네. 선거를 치른 건데 이번에 그 상황이 또 재판이 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견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스리슬쩍 없던 일이 되고 이런 행태의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세계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이 지금 전쟁 구역이 중동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도 가자지구도 있고, 있고. 좀 상당히 그것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미국의 자기들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저기 뭔가 자꾸 윤석열 정부가 일탈적인 어떤 언행을 해온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미국의 뭐 중요한 공직에 있는 책임자를 만났는데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의심하는가가 난 그 말에서 깨달은 건데 어떤 겁니까? 최근에 국방부에서 국방혁신 4.0 예. 그 AI와 로봇, 드론을 동원한 국방혁신을 갖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예. 저런 국방부의 흐름이 또 다른 북한과의 뭔가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려는 의도는 없느냐. 아니 그 AI와 드론은 전 세계가 다 지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일조차도 의심하더라고요.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당연한 일도 의심한다 네. 말이에요. 사실 AI와 드론은 그 조금 허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그것도 미국의 꽤 정치 군사 분야에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조차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네. 이런 걸 보면은 꽤나 한국 정부가 불안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아니면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가 예. 나오는데 예. 북한이 연초에 백령도 연평도에 수백 발 포탄을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정부가 북한이 포탄 도발을 했다 그랬어요. 즉시 미국의 개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에 도발이란 말을 쓰는 걸 용납 못하겠다. 도발. 예. 도발이라 그러면 예. 한미 유엔사 정전식 교정규칙상 대응하게 돼 있다. 비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 정부가 쏘니 미국이 쏜 거고, 북한이 쏜 거고, 이게 어떻게 도발이냐? 네. 이건 도발이 아니라 위협이다. 아하.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안 해도 위협이다. 예. 그 항의 때문에 아하. 그 뒤로 북한의 어떤 해상포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도발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도발이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게 되면 뭐 그만큼은 그리고 쏴야 될 거 대응한 아니에요?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멋모르고 한 번 1월에 우리 정부가 도발이라고 하니까 언론은 멋모르고 다 도발이라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언론만 쓰는 용어지 정부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도발이라는 표현을 지금 석 달째 못 쓰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개입 미국이 사실 뭐 작전 통제권도 갖고 있고 미국이 세계 전쟁 못 하니까 네. 한국에서는 아무런 일이나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 포 쏜 것도 도발이 아니라고 이 공식 입장이 전달돼 왔다니까. 이런 얘기를 좀 유엔 하기 사양이. 그렇지만 미국 때문에 크게 뭐 안보적으로는 나쁘진 않. 이게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지금 선거도 있고 11월 달에. 미국이 지코가 석자라서. 예. 그다음 북한은 또 어떠냐면 예. 북한도 사정이 있는 겁니다. 아하. 다음 달에 푸틴이 이제 북한에 오는 온다니까. 거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쪽도 바빠요.
자, 이거라고 민생이 급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한반도 정치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 정치의 기본 틀에서 움직인다는 어떤 그 지정학은 불변이다. 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한반도가 뭘 중심으로 보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 천동설에 아직도 그 프레임이 묶여 있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강대국 정치의 그 민감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오히려 최근으로 미국, 올수록 러시아, 뭐 중국 등등 더 커진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더 크다. 그걸 더 주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덜 걱정해도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똥이 안 묻은 풍선이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대통령 머리 위가 뚫려도 대응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용산으로 이전한 그 문제점도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지금상.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